정부가 얀센 백신 400만 명분 추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제품이어서 우려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남아공에서 옮겨온 걸로 파악되는데 앞서 발견된 영국발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2차 심문을 끝내고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정지 여부를 오늘 밤 결론냅니다. 징계의 부당성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에서 사법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법개혁을 하지 못한 탓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경북 영주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날 조 씨의 카드는 서울역 햄버거 가게에서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계 빚이 사상 최초로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와 이른바 B2, 영끌로 가계 빚이 급속도로 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우선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추후 물품 대금 회수를 우려한 납품업체가 납품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1,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에 얀센 백신 600만 명분입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이로써 2,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미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얀센 백신도 임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이자 백신도 당초 계획했던 2분기 도입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고 3분기는 돼야 우리 손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내년 겨울까지 이어질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역시 아직은 유효합니다. 송민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6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얀센 백신은 계획보다 200만 명분 더 많은 6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내년 2분기에 접종을 시작하고 화이자 백신은 내년 3분기부터 들여옵니다.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미 계약을 끝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까지 합하면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2,600만 명분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개양 예정인 모더나와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각각 1,000만 명분이 더 도입되면 총 4,600만 명분이 됩니다. 정부는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과 고령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은 내년 11월 이전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11월, 12월 이전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주한미군 접종을 위한 백신은 내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주한미군 측은 카투사 등 한국인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 확보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로 안전성을 꼽았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섣불리 계약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어제만 해도 관찰할 기회를 가져서 다행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약 성공을 알린 얀센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계약했다고 밝힌 600만 명분 역시 언제 들어올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얀센 백신은 현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부작용 문제로 중단됐다 재개된 상태로 다음 달 임상 결과가 나오면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에 도입하겠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FDA 승인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임상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종을 위해서 백신 도입을 위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은 상반기 도입에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 얀센, 3분기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해도 계약 물량은 나눠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 겨울 대유행 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전 국민 60% 접종을 끝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 완료 못하면은 항체 안 생기고 이번 딱 11월 달에 중순에 시작했듯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최근 의료진과 방역요원 등의 공무원, 요양기관 종사자 같은 필수 노동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우선 접종 대상자 인원이 3,6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우리와 달리 전 세계는 이미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미국은 내년 여름까지 전 인구의 85%까지 접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와의 전쟁이 사실상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 세계 30여 개 나라가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고 이미 27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남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실은 화물기가 활주로에 도착하고 하역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멕시코의 백신이 처음 상륙한 날 백신은 VIP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Es cierto que estamos todavía frente a una pandemia tremenda, la peor que hemos vivido, pero hoy es el principio del fin de esa pandemia. 화이자와 1,720만 명분을 계약한 멕시코는 의료인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다른 중남미 국가도 오늘과 내일 중으로 접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이 접종을 하고 있고 자체 백신을 보급한 중국과 러시아를 더하면 전 세계 접종자는 2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5천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면서 내년 여름까지 2억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Well, I certainly think more vaccine is better than less vaccine. We need to get vaccine into the arms of over 300 Americans, right?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내년 4월이면 일반인 접종이 가능하고 내년 여름이 지나면 미국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환자는 985명 늘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10개 이상의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가 확산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꼭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인력 10명이 집단 감염돼 경호팀 전체가 격리에 들어갔고 논산훈련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지난 22일 이곳에서 경비 근무를 하는 방호요원 1명이 확진된 후 동료 9명이 추가로 감염돼 경호팀 전체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아예 인원이 이러고 있었고 지금은 바로 인원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육군 논산훈련소에서는 이병장정 전수검사에서 11명이 확진됐는데 몇 시간 뒤 재검에선 9명이 음성으로 바뀌어 3차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이제 재검 결과 최종 확진이 안 될 사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이후에 입소 과정 중에서 확인된 걸로 현. 충남 서천에서는 시내버스 기사 등 6명이 감염돼 승객 검사 안내 문자가 발송됐고 천안에선 같은 식료품점을 방문한 외국인 34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구도 내년 2월까지 전 구민을 무료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여전히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초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상 확충을 명목으로 예산 375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8달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일선 병원들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번지던 지난 3월. 정부는 음압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예산 3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국가지정 음압병상 가동률이 100%인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10곳에 긴급하게 150개를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지급된 건 지난달 말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추가 예산이 또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기다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조금 늦게 8월 말쯤에 저희가 그 배분 계획을 완료를. 연일 1000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도 300명에 육박해 병상 1개도 절박한 상황. 그런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음압병실 공사에 들어간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그걸 하려면 한 1월쯤은 돼야 될 거예요. 완전히 이제 뭐 오픈을 하려면. 정부는 또 파견 의료 인력에만 특별 수당을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진들은 가뜩이나 탈진된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존 인력과 임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신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자, 신문 끝난 지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안에 결론이 나긴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윤 총장과 법무부 측 양측 모두에게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못 박은 만큼 늦어도 자정안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오늘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달 동안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행정소송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상보다 신문은 일찍 끝났는데 오늘 신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2차 신문은 오후 4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약 1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된 건데요. 예상보다 조금 일찍 끝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됐다며 신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도 재판부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사실상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판단하는 수준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만큼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뉴스 중에 결론이 나면 최민식 기자는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과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법원의 2차 신문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김태훈 기자가 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2차 신문은 1시간 1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금 비교적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오늘 신문 절차는 종결됐습니다. 양측은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보충 설명을 요구한 7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에 따른 징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기재 총장을 억지로 몰아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특정 사건에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윤 총장이 복귀할 경우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총장 직무가 유지되면 검찰의 공정성이 위협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법원이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고민했다는 뜻이고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데 지금부터 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관련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이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 조사 결과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날 서울의 집 근처에서 여러 차례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봉사활동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검찰은 본 겁니다. 주원진 기자가 그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딸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양대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조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딸 조 씨가 참석했다고 주장한 동양대 첫 수업이 있던 1월 14일 조 씨는 오전 10시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신의 카드로 햄버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낮 12시 45분엔 부산 해운대구 피부미용실에 있었습니다. 조 씨는 또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업이 있던 날에도 서울 집 근처 식당에서 카드를 쓴 기록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또 세 번째 수업이 있던 1월 28일에는 영주에서 최소 하루는 잤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전날과 다음날 서울에서 카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에세이를 수강한 학생 5명과 행정직원도 수업 중 조 씨를 본 적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법원은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한 데는 정 교수가 자신의 과거 경력 증명서를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가짜 경력 증명서를 만든 흔적이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죠. 정 교수 측은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 위조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컴퓨터에서 경력을 고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 논리가 결정적으로 깨진 셈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 위조에 사용했던 동양대 컴퓨터에 정경심 폴더에서 발견된 5개의 파일입니다. 첫 파일은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 5개월간 근무했다는 증명서류인데 나머지 하나는 한자로 경력증명서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정 교수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사진으로 변환한 뒤에 경력기간만 글자로 뽑아내려다가 실패하자 아예 직접 컴퓨터로 회사 이름과 경력기간을 넣어 가짜 경력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조 증명서에 없는 회사 도장은 원본 증명서 사진 파일에서 직인 부분만 잘라 위조 경력증명서에 붙였습니다. 딸의 가짜 동양대 표창장을 만들기 위해 아들 상장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가져온 방식과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 교수는 원래 3년 5개월이었던 재직 기간을 8년 2개월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경력증명서를 수정한 점을 보면 컴퓨터 사용 능력이 없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정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참가했는지를 두고도 그동안 긴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에 나오는 여성이 딸이다 아니다를 두고 치열한 보도 경쟁과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심포지움 동영상입니다. 한 학생의 옆모습을 두고 정경심 교수 측은 이 학생이 딸이고 그 옆에는 동창 장모 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동창 장모 씨는 법정에서 조 전 장관 딸은 참석하지 않았고 영상 속 여학생과 얼굴이 다르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도 조 전 장관 딸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는 조 씨가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옆모습이 찍힌 여성이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에 대해 10년 전 한 번 본 사람을 알아본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조 씨가 5월에 촬영한 졸업사진은 단발머리였기 때문에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예, 검찰에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차츰 의혹이 바로잡힐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원장은 조 전 장관과 같은 대학 교수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딸을 본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하지만 여권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게을리했다.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 이 땅의 많은 학부모를 대신해서 조 전 장관이 십자가를 진 것이다 같은 강경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증거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통제하지 못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한 거다.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임무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하겠다, 거대 180석 민주당답게 하라는 등의 압박이 이어졌고,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성인에 견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정 교수에게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은 것이냐고 주장했고, 친문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는 장관을 하지 않겠다 했으면 걷지 않았을 길이라며 예수가 함께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경심 교수 판결문을 보면 사건이 불거진 뒤 내놓았던 조국 전 장관의 해명들이 대부분 거짓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결국 그 기대는 대부분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판결문으로 드러난 조 전 장관의 거짓 해명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던 날,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흘 뒤 국회에서도 허위 인턴 의혹을 부인합니다. 저는 그 공익인권법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향후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마저 배제했지만 검찰에서 증거 나오고 재판 확정이 되면 책임질 겁니까?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거짓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센터 직원 김모 씨의 도움으로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확인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일저자 선정에 저나 저희 딸이나 저희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인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과 소위 스펙 품앗이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거죠. 장 교수님과도 전화번호를 모르고 연락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맞바꾸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장 교수와 이를 약속했다고 적혔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했다는 인턴 활동도 실제 활동이나 실습 없이 조 전 장관이 임의로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재판부가 밝혔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증권회사 직원 김모 씨를 동원해 집과 사무실 PC를 은닉하려 했다는 혐의도 조 전 장관은 모른다고 했지만 제 처가 증거인멸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공모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조 전 장관. 다가올 불인 재판에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나라 곳간도 일반 가계도 빚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1,100조 원을 넘었고 가계빚도 사상 처음으로 GDP, 즉 국내 총생산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송병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는 810조 7천억 원. 1년 전보다 51조 원이나 늘면서 최초로 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 6천억 원.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세입 여건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출을 좀 많이 늘린 거죠.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한 정부 지출 급증으로 나라 빚이 계속 늘면서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를 훌쩍 넘겼고 내년에는 47.3%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든든한 밑바탕이었습니다. 가계빚도 빠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은 1,940조 6천억 원으로 GDP 1,918조 8천억 원보다 더 많습니다. 가계빚이 GDP를 추월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빚을 얻을 만큼 얻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던 2030 세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거나 해서 부실화됐을 때 금융 위기를 우려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어나는 빚에 가계부터 나라까지 부실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2중, 3중의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일단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졌습니까? 네, 최근 들어 주요 은행들의 대출 규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한 가계대출,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 공무원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전문직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들입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규제도 있지만 언제까지 규제를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죠. 자, 코로나 상황이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많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길이 막히면 어디서 서민들은 돈을 빌립니까? 네, 관련해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사태로 체육시설 운영이 힘들다며 특히 모든 대출을 다 막아버렸다. 차와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출도 안 된다. 대부업체 살리기밖에 더 되냐. 이런 호소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기댈 곳은 제2금융권이죠. 올 들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6월 5천억 원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엔 4조 7천억 원까지 급증한 걸로 추산이 됩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제2, 제3금융권의 문턱마저 높일 거란 우려가 커지죠. 강력한 대출 규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서 연리 100%는 사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결국 서민들이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 이 여파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돈 빌리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이자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자산, 즉 대부분의 경우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집을 줄인다든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겠죠.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는 가격은 안정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건 반가운 일인데 이런 이유로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죠.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가에게 들어보실까요?
너도 나도 무리하게 이제 부동산을 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더 악화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막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결국 그 충격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 통금에 사적 모임까지 금지되면서 성탄 전야 분위기도 예년과는 사뭇 다릅니다. 명동성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서아 기자. 평소 같았으면 명동거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네, 서울 명동성당입니다. 네, 이 성당 앞에서 미사를 드리려는 사람으로 북적일 시간인데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면 어김없이 많은 인파로 북적였을 명동 거리도 이곳 명동 성당도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매년 밤 10시와 자정이면 열리던 성탄 전야 예배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명동 성당 마당에 마련된 성탄 구유 장식에도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명동 성당 측은 방역 수칙을 감안해 성탄 전야 미사 참석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성탄 자정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캐럴과 함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명동 상권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낮 시간 동안 명동 거리를 돌아봤는데요. 상인들은 성탄절 대목은커녕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경기가 더 무서운 것 같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성탄 연휴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번화가를 중심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부와 방역 수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성당 앞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네, 거리에는 연말 분위기가 실종됐지만 연말이면 더 뜨겁게 느낄 수 있었던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온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익명의 천사가 보낸 기부금을 도난당했던 전주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 천사의 온정을 지키기 위한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김다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빨간 가방을 들고 달아나더니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에서 2인조 절도범이 기부금 6천여만 원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20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매년 성금을 놓고 떠나던 장소를 노린 겁니다. 전주시는 지난해와 같은 도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도 인식되는 CCTV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지자체는 경찰의 순찰 강화를 요청했고 직원들은 휴가도 자제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가를 안 가요. 이번 주부터 21일부터 31일까지는.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로 알려진 김남수 씨는 하루에 10,000원씩 적립한 기부금 366만 원을 기부하며 올해 9년째 선행을 이어갔고 울산에서도 얼굴 없는 천사가 8년째 성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 키다리 아저씨는 올해 10년째 성금을 전달하며 마지막 기부를 했습니다.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도 자랑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키다리 아저씨의 마중물 역할을 이어받아서 최악의 코로나 사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천사들의 마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등 이 병상 부족 문제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택 박예병원이 통째로 병실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인천 백병원도 병상 100여 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중 밀폐문과 음압 장비, CCTV도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입니다. 인천 백병원은 249개 병상 가운데 102개를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내놓았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중증 확진자 30명, 경증 확진자 72명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바로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빠른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으로. 병원을 통째로 내놓은 평택 박예병원은 오늘부터 확진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20개를 포함해 모두 140병상입니다. 두석 환자들만큼은 좀 특별히 잘 케어하고 살려낼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병실을 내놓으며 병상 부족 사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시설과 장비 등 비용의 70%를 먼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전담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고려대 안산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들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초로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증시의 산타는 기관과 외국인이었지만 올 한 해 우리 증시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이끈 건 이른바 동학개미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은 국내 개인들보다 외국인이 더 누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7.04포인트 오른 2,806.8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의 2,800선 돌파는 사상 처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4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2배 가까이로 오른 겁니다. 오늘 기관은 6,319억 원, 외국인은 1,17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증시는 소위 동학개미들이 떠받쳤습니다. 개인이 올해 순매수한 규모는 48조 원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원화 강세를 타고 지난달부터 국내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들도 코스피 상승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가 올해 역대급 매수세로 V자 회복을 이끌었지만 수익률은 외국인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44%지만 외국인은 280%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자금력에서도 앞서고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정보 분석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세 가지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3거래일 남은 올해 증시에서 산타 랠리가 이어질지, 그리고 여전히 넘치는 유동성과 백신 기대감 속에 맞는 내년의 국내외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지정해서 전국 대부분이 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근 비규제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결국 또다시 서울, 강남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이달 초 3억 1, 2천만 원 선에 거래됐던 전용 72제곱미터형 아파트가 이번 주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외지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구입을 하셨고 또 묻지마 투자로 또 많이 하셨습니다. 천안과 맞닿은 신도시 쪽은 분위기가 더 뜨겁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호가들은 5천에서 1억 정도 올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안과 달리 규제를 비껴간 아산으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 천안 아파트값 상승폭은 줄었지만 아산은 0.5% 오르며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규제를 피한 강원 원주도 비슷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형 한 아파트는 3억 2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전화문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구조도 안 보세요. 집도 안 보고 일단은 계약하시고. 이렇게 풍선 효과가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지자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 주요 단지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오름세 속에 규제로 묶이자 상대적으로 강남권 등 서울의 집값과 규제가 다시 낮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쌍용 자동차가 우선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나중에 혹시 물품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이를 우려한 납품업체가 납품을 거부한 건데요. 이 쌍용차는 협조를 요청해서 생산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내부가 한산합니다. 현장 작업자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쌍용 자동차가 오늘과 28일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틀 동안 가동 중단으로 쌍용차는 1,300여 대의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쌍용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납품 거부를 결정한 부품업체는 5곳으로 엔진 부품과 범퍼 등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들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S&T중공업은 29일부터 납품을 재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부품업체들은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물품 대금을 제때 받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상당수가 물품을 납품한 뒤 어음 형태의 채권을 받는 구조라 자칫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대금 회수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관리되면 이게 재정 채권으로 해가지고 100%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11월 납품 대금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의뢰를 좀. 이에 쌍용차는 부품사들의 협조를 요청해 29일 생산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납품 거부가 다른 중소업체들로 이어지거나 쌍용차와 부품업체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작년 조국 사태 이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이른바 조국 백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백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친여 인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서 공개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원순, 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이고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이었던 김민웅 경희대 교수의 SNS 글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 실명까지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실수였다며 뒤늦게 이름은 가렸지만 해당 글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나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를 두고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입니다. 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국회의원인 저희들도. 국내 여성학 박사 1호인 정 후보자는 박원순, 오거돈 성추문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소신을 명확히 했고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5일장으로 치른 것도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정 후보자의 소신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식의 소신과 판단이 모든 면에 관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에 이어서 남아공과 말레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 전파력이 70%가량 높은 영국발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훨씬 더 높아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상점 진열대에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재기를 한 탓입니다. This supermarket especially, you can get anything. Why do they think it's shortages? They're panicking. 전파력이 70% 높아진 영국발 변이에 더해 또 다른 변이가 나온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온 영국인 2명입니다. 이 남아공발 변이는 영국발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백신 내성도 더 강할 수 있다고 남아공 연구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앞서 발견된 영국발 변이는 이미 전 세계에 퍼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인접국 아일랜드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7월과 10월 수거한 샘플 조사에서 변이가 발견돼 영국발 변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 남아공과는 또 다른 제3의 변이가 보고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가 생겨날수록 전파력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온 영화 미나리의 오스카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화 기생충처럼 아카데미에 오를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What a beautiful family. Glad you're here. 1980년대 한인 이민 가정의 아메리칸 드림을 다룬 영화 미나리입니다. 재미동포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따뜻하게 녹여냈는데 올해 1월 개최된 썬댄스 영화제의 심사위원상과 관객상 수상을 시작으로 해외에서 수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배우 윤여정에게 여우조연상을 수여한 LA 비평가협회는 아카데미상 후보와 수상자 선정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오스카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어 대사가 많다는 이유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영화계에선 인종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고 그 반사이익을 오히려 아카데미상 노미네이션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웹툰이 원작인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도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현수가 이사간 아파트에서 겪는 괴수물인데 아시아 남미 13개국에서는 인기 순위 1위에 올랐고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올 초 기생충이 쏘아올린 K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리저리 헬리콥터가 날고 마을이 불바다에 휩싸입니다. 이 아비규환의 지역도에 역설적이게도 루이 암스트롱의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이 울려 퍼집니다. 영화는 그렇게 진실과 거짓이 뒤집힌 세상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1980년 아픈 세상을 앓던 우리 어느 시인의 명식구처럼 말이죠.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서정 시인 박용래도 진실이 어둠에 갇힌 시대를 탄식했습니다. 진실은 지금 잠자는 곰팡이뿐이다. 누룩 속에서, 광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은 지구 반바퀴를 돌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 개가 지저대면 100마리 개가 따라짓는 바로 그 세상 말입니다. 정경심 사건 판결문에서는 무엇보다 거짓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정 교수가 객관적 물증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진술인들이 다른 이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죠. 그럼으로써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부정입학 의혹이 보도되자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아이 일과 집안일에 무관심했다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측과 여권은 모든 의혹을 사회적 시스템 탓으로 돌렸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기소가 되면 보자고 하더니 기소가 되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법개혁과 법관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십자가를 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려는 것이라던 누군가의 궤변을 연상시킵니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온 가족이 파렴치 안으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판결문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조국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 변론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어느 노래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진실과 거짓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아비규환의 세상입니다. 12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정경심의 거짓과 진실이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날이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끝없이 들어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3도까지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으로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그리고 호남 서해안 지역으로만 내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눈이 길게 내리겠고요. 수요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거리에서 캐럴 듣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성탄 전야에 보내드린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시작하는 미스트롯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written in